자, 봅시다. 자, 주기율표의 전자배치를, 아니, 주기율표의 원자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원자의 전자배치에서 바로 최외각 오비탈의 주양자수, 이게 뭐가 되죠? 가 바로 주기가 되죠. 그 다음 최외각 전자 개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족이 된다, 이런 말이죠. 보통 이런 경향성을 갖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리튬 같은 뭐 예를 들면 소디움 같은 경우 몇 번이에요? 11번이죠? 맞아요. 그럼 얘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0번 니온까지 똑같다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3s1 이런 전자배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소디움 같은 경우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보시다시피 3주기, 그리고 몇 쪽 원소죠? 1쪽. 알겠죠? 자, 그 다음 전이금속의 경우 최외각 오비탈을 주의해야 되는데, 역시나 예를 들어 21번의 스캔디움. 자, 18개 전자는 알곤이랑 똑같고, 그 다음 전자배치가 3D1, 4s2죠. 절대로 뭐가 아니죠? 4s2, 3D1.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최외각 오비탈이 그래서 3D예요, 4S예요? 4S. 죠 그러니까 스캔듐은 몇 주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4주기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경우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요 전자, 응? 응? 그래요. 반가워요. 네. 왜 그나마 종석이가 마음에 든 거예요? 예? 사람은 안. 딱히 사람은 안 별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d 오비탈의 전자 1개죠. s 오비탈의 전자 2개죠. 2개 더하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얘는 3족 원소인 거죠. 네. 최외 곽이 아니라 최외 곽 아니에요? 곽은 상자를 뜻하고요. 각. 외곽에 있다고 최외. 그게 아니고요. 나 계속 최외 곽인 줄 알아. 그 외곽 시험할 때 제일 바깥쪽 여기 왜 나한테 아우터 모스트 쉘이에요. 쉘. 네 국어 원래 영어 단어로 쉘이에요. 쉘. 쉘이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껍질이라는 뜻이죠. 그 껍질이라는 말을 한자 말로 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외곽이라고 하면 그거는 2D의 라인이죠. 2D의 라인인데 쉘이라고 하면 3D의 국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곽이 아니고 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죠? 응? 필름은 근데 그 최외곽이 18개 많은데요. 네, 이제 관습적으로 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관습적으로. 네, 관습적으로. 여하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이금속의 경우 최외각 오비탈 이렇게 배치되는 걸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됐고, 그 다음 3. 뭐를 좀 명심해 주면 좋냐면 세 번째가 18쪽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사실은 나노들이 5강 강의에 보시면 이 비워져 있는 칸들 있죠. 이거를 내가 채워나가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실제로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축약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요거를 항상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8쪽 비활성 기체 첫 번째가 누구예요? 힐륨이죠? 그러면 힐륨의 전자 배치는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1s2. 맞죠? 그 다음 뭐냐면 비활성 기체는 누구예요? 10번의 니온이죠? 자, 니온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바로 1s2, bs2, ep6.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8번 알곤이죠. 알곤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1s2, 2s2, ep6, 3s2, 3p6. 그래서 이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또 축약해 쓸 수 있어요? 여기를 10번의 니온이랑 똑같다. 이렇게 치환해서 쓸 수 있죠. 저거 할 때 원자본 써야 돼요. 안 적어도 되죠? 네,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습관이 돼서 쓰는데. 그 다음 알곤 밑에 누가 있죠? 그리고 크립톤인데 원자번호 몇 번? 36번이에요. 그럼 크립톤 전자 배치 해보세요. 시작. 크립톤 전자 배치 해보세요. 시작. 크립톤 전자 배치 해보세요. 시작. 36개 해보세요. 시작. 싸움 원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맞게 하는지 봅시다. 너무 많은데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지. 잘 돼요? 안 돼요? 오, 이건 케이스가 부들부들하고 좋은데요? 응? 예쁘지 않아요. 난 우선 이 이어폰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요. 이어폰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쭉 뭐가 이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선 귀에서 고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디자인이 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따 하면은 뭐 귀에서 뭐가 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예, 고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애플 그 사람 누구야? 스티브 잡스 죽은 이후로 애플 디자인이 많이 쇠퇴했다고 난 보거든요. 예,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애플 디자인이 많이 타협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예, 또 뭐 보자. 오, 대단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s2, 2s2, 2p6, 3s2, 3p6 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3d. 자, 원래는 3p 다음에 누가 먼저 채워져요? 4s가 가득 채워졌겠죠. 그런데 3d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4p가 더 불안정한 오비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배치를 쓸 때 3p6 쓴 다음에 3d10 4s2라고 쓰는 게 옳다고요. 그리고 나서 4p6까지 채워지면 36개를 채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줄여 쓸 수 있다? 얘를 알곤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네, 뭐. 어디. 아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 크립토 밑에 누구 있죠? 진원 있죠? 진원 원자 번호가 54번인데 해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시작. 네. 다 했어요? 뭐라고요? 네? 자, F 오비탈은 총 몇 개까지 채워지겠어요? F 오비탈은 자 S 오비탈 몇 개 있어요? 아니 S 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요? S 오비탈은 몇 개 있어요? S 오비탈은 몇 가지예요? 아니 이게 내가 이러고 있잖아 지금. S 오비탈 몇 가지예요? 한 가지. P 오비탈 몇 가지? D 오비탈 몇 가지? 그럼 D 오비탈은 7가지. 1357 알겠어요? 1357. 그리고 한 오비탈인 전자가 최대 몇 개? 7개. 이게 2개씩 채워지니까 총 14개가 F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진원 같은 경우는 전자 배치가 1s2, 2s2, 2p6, 3s2, 4p6, 3d10, 4s2, 4p6, 그 다음 4d10, 5s2, 5p6.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크립톤이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잡아. 4주기에서는 3D 전자 배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5주기에서는 5D가 아니라 4D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진원 밑에 누구 있죠? 진원 밑에 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라돈인가 뭐지? RN이에요? RN. 자, 원자 번호 몇 번? 그래서 86번 RN. 전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라돈. 자, 라돈 전자 배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자, 바로 시험 문제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서 전자 배치가 아주 막 독특해지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어디까지는 똑같겠어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한번 써볼게요. 뭐 다 쓰는 건 좀 그렇고, 자, 크립톤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크립톤은 줄여 쓰고, 그 다음 4D10에
OS2에 OP6까지인데 그 다음 어디에 전자가 채워지겠어요? 4F. 자, 보시다시피 진원이 OF6까지 전자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전자 배치는 어디서 되겠어요? 그 다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6S2 그러니까 6S에서 전자 배치가 먼저 되긴 하겠죠. 그래서 6S의 전자가 하나 채워지고 두 개 채워지면 6S의 전자가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에 전자 배치가 되겠냐고요? 그 다음 어디 전자 배치가 되냐면 바로 4F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럼 4F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면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14. 최대 14개까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F 전자 배치가 된 다음 그 다음 어디 전자 배치가 될까요? 바로 OD의 전자 배치가 되고 몇 개까지? 10개까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전자 배치를 할 때 이게 처음 전자 배치가 되고 그 다음 4F의 두 번째고 그 다음에 OD의 세 번째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4F, OD, 6S 중에 결국 누가 제일 안정하고 누가 제일 불리해진다? 4F가 제일 안정하고 6S가 제일 불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역시나 S오비탈이나 D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F오비탈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양자 수가 크면 기본적으로 주양자 수가 보시다시피 작을수록 핵에 더 멀어요, 핵에 더 가까워요.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핵에 더 가깝죠. 근데 가군동랑 양자수는 클수록 가까워요, 작을수록 가까워요? 클수록 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보다는 D나 F가 핵에서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할 때 자, OF6까지 전자 배치를 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은 6S1, 6S2인 거예요. 그럼 6S1, 6S2 한 다음에 그 다음 4F1이 시작되는데 4F1이 되면서 이때 또 6S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4F 1, 2, 3, 4, 5, 6, 14 한 다음 그 다음 어디에? OD10의 전자 배치가 되고 그때는 또 6S가 또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라돈의 전자 배치가 1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OS2까지 전자 배치가 되면 마지막으로 6S6가 되면 총 이 86개의 전자가 다 채워지는 거죠. 뭐라고요? 아, UP.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최외곽 전자 배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좀 생각을 해두면 다른 전자 배치를 할 때도 그 뭐냐면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재밌게도 봐봐요. 지금 어쨌거나 6주기죠. 그 6주기에서는 놀라웠게도 6주기에서는 6D예요, 5D예요? 5D인 거야. 6주기에 채워지는 D오비탈은 5D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6주기에 채워지는 F오비탈은 4F야. 알겠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완성시키면 되고 이 원리대로 주기율표가 구성이 된 것이다. 됐죠? 조금 더 주기율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 내가 드린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이 그림을 막 다 그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29페이지를 완전 통으로 다 표로 그려가지고 거기 전자 배치를 차근차근 해서 이제 설명한 그 강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필요하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다. 자, 그 다음 130페이지 원자의 주기적 성격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악티넘족, 란타넘족이 뭐냐면요. 바로 6S의 전자 배치가 됐죠. 6S의 전자 배치가 된 다음에 이렇게 4F1부터 4F14가 란타넘족이에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라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보죠. 거기 주기율표에
예? 이걸 다 쓰려면 기가 막혀서 이걸 쓰려면 기가 막혀서 자, 이 뭐냐면 자, 거기에 주기율표 상에 전자배치가 자, 1 S1 그 다음에 자, 1 S2 2 S1 2 S2 3 S1 3 S2 4 S1 4 S2 5S1 5S2 6S1 6S2 7S1 7S2 이렇게 생겨먹은 칸이 있을걸요? 이게 바로 1족 2족이에요. 알겠죠? 저게 바로 1족하고 2족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 자, 해서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여기에서 전자배치를 보면 1S1, 1S2 됐죠? 그러면 이게 몇 죽이겠어요? 아, 조금 있다 그러면. 그러면 주양자 수가 1이니까 이게 1죽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1주기는 자, 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채워주고 2개 채워주면 끝났죠? 그래서 1주기는 끝. 그래서 1주기는 여기에 뭐 더 이상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2주기가 돼요. 2주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전자배치가 2s1, 2s2가 되겠죠. 그럼 2s1, 2s2가 끝나면 그 다음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요? 바로 2p1, 2p2 해서 2p 뭐까지? 6까지. 알겠죠? 그리고 2p6까지 전자배치가 되면 이제 2주기는 끝이에요. 그 다음 3주기. 3주기는 3s1에서 3s2. 그 다음 어떻게 되죠? 3p1, 3p2, 3p6까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아까 얘기했던 니온이 되는 거고요. 얘가 알곤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3p6까지 전자배치 된 다음 4s1, 4s2가 되죠. 이게 각각 누구였냐면 포타슘하고 칼슘이었던 거예요. 이게 드디어 4s1, 4s2가 되니까
4주기에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4s1, 4s2 전자 배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전자 배치는 어디서 시작되죠? 바로 3d1에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스캔듐이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스캔듐. 그 다음 3d2는 누구겠어요? 타이타늄이겠죠? 얘네들을 각각 얘네들을 3족, 4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D1에서 D2 한 다음에 D 뭐까지? D10까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 젠까지. 물론 중간에 예외가 있긴 있겠죠. 예외가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3D1에서 3D10까지. 그러면 D1에서 D10칸이니까 10칸이죠. 그러니까 잡아요. 여기서 여기는 몇 칸이겠어요? 얘는 6칸이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겠어요? 요거는 10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D1에서 D10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D1은 3족이라고 했으니까 D10은 몇 족이 되겠어요? 12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3족이 되고 14족이 되고 해서 18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3D10 전자 배치가 되면 그 다음 어디 전자 배치가 돼야 돼요? 바로 4P1, 4P2 해서 4P6가 된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크립톤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3D의 전자 배치가 돼도 최외각 오비탈은 어딘 거예요? 4s1, 4s2니까 3D의 전자 배치 되는 애들이 다 4주기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5주기. 드디어 OS1, OS2가 시작이 되네요. 그럼 OS1, OS2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OS1, OS2니까 여기서는 바로 4D1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4D2가 될 거고 뚝뚝뚝뚝뚝 해서 4D10까지. 이게 아마 은일 거예요. 은 맞나? 아닌데? 아, 카드뮴. 알겠죠? 그리고 4D10까지 되면 그 다음 그 다음 전자 배치는 어디예요? OP1, OP2 해서 OP10까지. 이게 누구예요? 아니, OP10이 뭐야? OP6.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진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6주기로 넘어가요. 그럼 6주기로 넘어가면 드디어 6S1에서 6S2가 생기죠. 근데 6S1에서 6S2까지 전자 배치가 된다면 그 다음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바로 4F1의 전자 배치가 시작이 돼요. 얘를 란타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란타넘족은 자 F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14개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이겠어요? 이쪽은 14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F1, 그 다음 4F2가 뭐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4F14까지 쭈쭈쭈쭈쭈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역시나 4F1에서 4F2까지 14까지 전자 배치가 돼도 최외각 오비탈은 어딘 거예요? 6S. 알겠죠? 그 다음 4F14 전자 배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누구겠어요? OD1에서 OD2에 OD10까지. 그 다음은 6P1, 6P2, 6P10.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라돈. 6P6. 그리고 나면 마지막 7주기에 7S1, 7S2가 되고 그 다음은 OF1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악티넘이라고 해요. 역시나 OF여도 전자는 최대 14개까지 채워지니까 OF1, OF2 한 다음에
5F14까지 전자배치가 되고 그 다음 있다면 6D1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기부터는 사실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6D까지도 있긴 한가? 벌써 보자. 6D까지 있나? 보자. 7주기에 6D까지 있긴 하구나. 6D. 그래서 보시다시피 6D1에서 6D2에서 뭐 한 6D10까지 있다고 하면 요 안에서 사실은 그 원소들은 다 끝나요. 여기는 있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주기율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4F1에서 4F14 여기는 보시다시피 족의 넘버링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만 1족, 2족, 그 다음에 3, 4, 12, 13, 18까지라고 하고 이 F5비탈이 전자배치가 채워지는 것은 족 넘버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관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란타나이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악티나이드라고 불러요. 우리말 번역은 란탄족, 란탁족, 란탄족. 이쪽은 악티늄족으로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4F1에서 4F14까지 순차적으로 전자배치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또 예외적인 전자배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란탄 같은 경우는 전자배치가 4F1이 실제로 아니에요. 4F1이 아니고요. 얘는 5D1이에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4F1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전자배치는 약간 다를 수 있고 그건 더 이상 화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주기율표가 이런 전자배치 상에서 구조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거기서 이놈, 이건 누구예요? 힐륨이거든요. 원래 전자배치상에서는 이족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화학 반응을 조사하니까 화학 반응성은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쟤랑 비슷해서 얘를 이 상태에서 이사시킨 거예요. 이사를 시켜서 여기에 힐륨을 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주기율표가 구성된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드린 그 교재에 그 뭐냐면은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칸들이 있잖아요. 요 칸들에 그 의미들을 쪽쪽쪽 채워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 칸들에 보시면 129페이지에 보시면 요거는 2칸으로 있을 거고 요건 14칸, 10칸, 6칸이 딱 나와 있을 거라고.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14칸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보시겠지만은 이 주기율표 그림이 너무 옆으로 길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F1에서 4F14까지 5F1에서 5F14까지를 얘를 분리해서 아래로 분리해서 내린 다음에 이 S 오비탈 채워지는 부분하고 D 오비탈 채워지는 부분을 붙여. 그렇게 그린 게 그게 바로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두 칸 있는 이쪽을 S 블록이라고 해. 이쪽은 무슨 블록이라고 하면 되겠어? F 블록이라고 해. 이쪽은 D 블록이라고 해. 이쪽은 P 블록이라고 해. 그게 각각 2칸, 14칸, 10칸, 6칸이야. 근데 이때 저 전자배치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가장 예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거지. 바로 이 14칸짜리를 따로 분리해서 아래쪽에 다시 그리고 이 S블럭하고 D블럭을 붙여서 그리는 거야. 그렇게 그려진 게 우리가 평소에 보는 장주기형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장주기형 주기율표에서 보시면은 바륨하고 루테튬, 그 다음에 바륨하고 라듐하고 LR이 뭐더라? 이름 기억, 로렌슘인가? 하여튼 요거 사이에 뭔가 이게 띄어져 있는 게 보이지? 잘 봐요. 요 주기율표에 보시면
여기 저 6주기하고 7주기 사이에 S블락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잖아. 거기에 원래는 이 아래쪽 두 줄이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너무 어떻게 돼? 그림이 너무 길쭉해지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별로니까 F블럭만 따로 떼서 그린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되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약에 전체적인 진짜 전자배치가 필요하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128페이지를 찾으면 된다고. 1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완벽한 전자배치가 다 나와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자, 그 다음 130페이지 6 원자의 주기적 성격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6 자, 다 적었어요? 이제 지운다. 우리 휘용이 오늘 많이 힘든 가운데. 휘용 괜찮아요? 우리 휘용이 어떻게 해? 자, 보자. 자, 지운다. 지운다. 응? 주면 안 된다고? 지워. 그건 뭐예요? 예? 그래요? 아유. 보자. 자, 지운다. 지운다잉. 에이. 자, 보자. 짜잔. 자, 6번. 원자의 무슨 성격? 주기적 성격. 원자의 주기적 성격. 그래? 여러분 무속에 대한 얘기를 해줄까요? 무속? 왜? 어떤 그 뭐냐면 저기 그 대통령 후보가 막 점 봐서 날 결정하고 이런다며요. 예, 막 예를 들면은 그 얘기 알아요? 옛날에 신천지에서 이거는 그 뉴스 보도 난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거 뭐냐면은 막 코로나 퍼졌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가 필요했었냐면 그 신천지 신도들의 어떤 상황 파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그 뭐냐면은 신도 그 명단 그거를 빨리 알아야 방역으로 딱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는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럼 바로 신천지에서 그 명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천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강제 조건이 없으면 신천지에서는 그 명단을 내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는 뭐 하냐면 압수수색이라는 걸 하죠. 법적인 절차로. 그래서 검사 이런 사람들이 떠가지고 그 검찰 수사관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떠가지고 자 모두 손 떼시고 그대로 나오십니다.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경찰 왁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완전히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신천지를 딱 이렇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명단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그 어떤 검찰총장 시절에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지가 신천지라서 그런 거 아니야? 미리. 왜 안 하죠? 지가 신천지라서. 이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 신문에 나 얘기를 해주면 그때 당시 검찰총장께서 이 무속을 아주 믿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자기가 조언을 얻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물은 거래요. 그랬더니 그 무당 그 신천지 교주가 그놈도 영매다. 영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당.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도 일종의 무당이라는 거지. 근데 무당에게 피를 보면 너도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압수수색 하지 마라 라고 무당이 조언을 해서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그거를 안 했대요. 라고 내 얘기가 아니고요. 라고 내 얘기가 아니고 그 경향일보, 세계일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그게 났어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후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무속에 큰 영향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분께서는 무당에게 그 나를 점지받아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대선 후보께서는 북한을 우리나라의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언제 하느냐? 무당한테 물어봐서 나를 받아서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웃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웃는데 이게 웃을 만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선제 타격할 정도면은 전쟁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나의 정치적인 소견이니까 더 말씀을 하진 않겠지만, 오늘 내가 해드릴 얘기는 바로 무속, 그리고 사주, 주역,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가 뭐예요, 사주? 사주가 뭐냐면요, 생년, 월, 일, 시. 그래서 태어난 해, 월, 일, 시. 이거를 사주. 요 사자는 숫자 4고요. 주자는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라는 뜻으로 년, 월, 일, 시 이게 4개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사주 다음에 사주로 풀어내는 8자리의 글자가 있어요. 그걸 8개의 글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8개의 글자를. 무슨 말 알겠죠? 예? 예? 우리 누구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사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사주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게요? 예전에 조선시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중국 송나라 전에, 이게 송나라 전 중국이 뭐 위진남북조 시대인가? 하여튼 뭐 위진남북조 맞나? 송나라 그때?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뭐냐면 이게 점이다라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게 사실은 공자 시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점을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공자도 여기서 점을 본다는 게 남한테 의뢰해서 점을 보는 게 아니고요. 공자님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그 점의 체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정말이에요. 공자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도 점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이 점이라고 하는 거, 사주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무속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1000년 전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예, 춘추전국 시대 뭐 그럴 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왕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반란이 일어나서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삶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 변혁이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도 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송나라 학자들이 그때 당시 데이터로 1000명의 그 사람의 인생을 이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전 송나라 때 그 전 춘추전국 시대나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명의 데이터 샘플을 뽑아서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뭘 했고 해서 이 인생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딱 보면 거기서 어떤 경우는 뭐가 일치하고 어떤 경우는 다르고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혈액형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A형은 뭐 어떻고 B형은 어떻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별자리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별자리로 연결한 게 뭐예요? 그게 서양에서 하는 별자리 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혈액형으로 연결하면 A형은 무섭고 B형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의 인생을 생각해봐요. 인생을 별자리로 연결한다. 별자리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결한다. 혈액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연결한다. 에 논리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별자리 점이나 여러분들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게 논리구조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송나라 학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연, 월, 일 원래는 3주로 연결했어요. 3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해와 월과 일로 그 사람들의 1000명의 인생을 이게 구분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딱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굉장히 통계학적이에요? 통계학이에요. 이건 통계학이라고요. 통계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겨우 1000명의 사람으로 이 일반적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에는 샘플이 너무 적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10,000명으로 늘어나고요. 10,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 3개로 구분하니까 너무 세분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에, 월에, 일에, 시까지 들어가서 4주가 된 거예요. 그걸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까지 딱 들으면 여기에 무슨 뭐 신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신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주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을 통계학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별자리일 수도 있고 혈액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교가 나오는 거 이건 종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처음 듣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테크닉이 이게 바로 뭐다? 주역이라고 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건 철저한 학문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어떤 관점에 따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에 있는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수천만 명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의 삶을 연월일시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겠어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거물현처럼요. 그래서 이 주역이 얘기해주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가 아니고요. 어떤 한 시기에 어떤 이런 사주로 보면 이런 인생을 갈 가능성이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주역이 얘기해주는 그래서 점괘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굉장히 모호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해주는 것은 예를 들면 승모야 너가 누구랑 결혼하면
궁합이 안 맞아. 이런 건 사주와 주역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네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사주가 안 맞아서 궁합이 안 맞아. 이것은 주역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역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이 1000명의 사람들이나 10,000명의 사람들은 아무나를 골랐겠어요? 역사적 인물을 골랐겠어요? 역사적 인물들을 고른 거예요. 즉 뭐냐면 전체 역사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샘플을 1000개에서 10,000개를 고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역이나 사주를 통해 점괘가 나온 것은 한 개인의 기륭화복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이 사주와 주역은 원래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어느 시기에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나 주역으로 네가 몇 날 몇 시에 시험 치면 합격이야. 이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시기에 점을 쳤더니 아,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 같다나 아니면 이런 시기에 점을 쳤더니 뭐냐면 이런 시기에 점을 쳤더니 아, 지금 위기 상황이지만 곧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걸 예측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즉 사주와 주역은 인간의 기륭화복하고 관계없, 개인의 기륭화복하고 관계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어느 분야나 뭐가 나타나게 되죠? 어느 분야나 바로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걸 공부했다고 하는 지식인들 중에 이걸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놈이 나를 배신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거나 그 다음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개인의 길흉 화복을 알 수 있다거나 라는 걸로 개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개념을 딱 변질을 시켜서 사상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잘 봐. 이거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누가 배신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거나 개인의 기륭화복을 알 수 있다거나 누가 솔깃하겠어? 이재용 같은 사람. 바로 권력자요. 권력자요. 바로 왕들과 재벌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왕들과 재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왕들과 재벌들은 오직 뭐만 관심이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 불멸할 것만 관심이 있죠. 그걸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주와 주역은 처음 전 우주적 흐름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연구가 됐던 것이 갑자기 권력자들 편에 서서 권력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이 여러분 삼성이 뭐로 유명해졌죠? 반도체로 유명해졌죠. 이 삼성이 왜 반도체 하게 된 줄 알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삼성이 왜 반도체 시작한 줄 알아요? 삼성이 반도체 언제 시작했죠? 1980년 초인가 70년인가 그때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했게요? 미쳤구나 이랬어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무슨 반도체야 이랬거든요. 근데 삼성에서 난데없이 반도체 시작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그 왜 시작한 건 줄 알아요? 바로 이병철 회장이 이 사주와 주역의 전 세계적인 대가 바로 대만에 사셨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대만에 계시는 이 사주와 주역의 대가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삼성 창업주 이건희 회장의 전담 그 카운셀러예요.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이 여러분 사주와 팔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줘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의 인생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제 사주와 주역과 팔자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줘요. 쟤네가 움직이면 쟤네가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삼성과 같은 권력기관이 반도체 산업을 결정해서 미래로 향한다 라고 할 때 그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안 주냐고요. 엄청나게 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사주와 주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권력자들과 재벌들에서 변질이 되면서 이 사주와 주역은 우리 일반인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줄 아주 무서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 사주와 주역에 이 권력자가 부합을 해버리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권력자가 만약 진짜로 사주와 주역이나 이런 미신과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믿어버린다면 여기에 종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그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붕괴 아니구나. 붕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이해해요? 이 붕괴. 자 어쨌건 자 봐요. 어떤 사회에서 역병이 퍼졌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기관에서 그 역병이 퍼져나갔어요. 그럼 특정 기관에서 역병이 퍼져나가면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는 그 법적인 행위를 하는 그 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그 기관의 수장이 알아서 저걸 조사해라 이렇게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게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 검찰의 말단 수사기관으로 딱 이렇게 접수가 되면 이 사건의 성격상 이것은 위의 결재가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이구나 라고 딱 분류가 돼버리면 그 위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결재라는 거 알아요? 결재? 그러면 결재 칸이 어떻게 되냐면 결재 칸이 여기 처음에 기한자 맨 처음에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 그 다음 위에 대리 그 다음 뭐냐면은 그 다음 이제 뭐야 그 다음 뭐 팀장 그 다음에 뭐 전무 그 다음에 이사 해서 기한자가 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대리가 오케이 하는데 만약에 이 기한자가 한 내용이 그 위에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를 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이면 이 기한이 대리한테도 올라가고 팀장한테 올라가고 전무한테 올라가고 이사한테 올라간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럴 땐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전결이 되는 거예요. 전결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야 이게 결재가 필요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바바박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런 걸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 카테고리를 기존에 정해두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필요 없이 전결로 갈 수 있는 일들을 그 사회가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6월 달에는 무조건 뭘 하게 돼 있다? 6월 달에는 식약청에서 전 식품회사의 식품안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겠어요? 7월부터 여름이니까요. 그러면 6월 달부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 공장을 돌면서 조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당연한 시스템이에요. 당연한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위쪽에 결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결제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갑자기 기한자가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대리까지 정결해야 하는데 팀장까지 정결해야 하는데 전무 자리에서 갑자기 야, 그거 좀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전무님 왜 있습니까? 갖고 와봐. 그래서 딱 보더니 이번에 뭐 어디 조사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 저기 어느 동에 무슨 회사 있지? 거기는 나가지 마. 라고 어떤 공무원이 얘기했다고 쳐봐요. 이게 바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돈 먹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권력자가 이런 것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권력자 자체가 뭘 파괴해요? 그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사회는 큰일 나요. 여기 있어요? 큰일 나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뭐 점을 좀 본다는데 아이고 뭐 재미로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초반 연초 되면은 사주 보고 하는데 뭐 그도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반인들이 사주 보고 하는 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해도 돼요. 근데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거에 심취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사주와 주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면 이해가 되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네. 공부를 많이 해야 이런 걸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지금 몇 시죠? 마칠 시간 정말요? 3분이요. 32분이라고요? 진짜. 자, 잠깐. 내가 산념기 강의 올려줬죠? 그거 산념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념기 다양성자성상 같은 경우는 올려드린 강의 전부 다 했거든요. 전부 다 했으니까 좀 미리 봐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산념기 강의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미리 좀 봐오시고 학교에 선생님 내온 자료들 문제 좀 내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오네요. 안녕. 잠깐만. 좋았어. 좋아.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자습실 가요? 학교 가야 돼요? 5시까지. 5시까지. 그럼 내가 복사하고 갖다 줄게요. 네.